1790년 조선. 늦가을 찬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던 어느 새벽, 평온하던 한 마을에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찢어지듯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달려와 방문을 열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평소 건장하기로 소문난 한 남자가 방 한가운데 싸늘한 주검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단순한 급사라 하기엔 무언가 이상했다. 얼굴은 수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눈두덩이와 귀, 코 언저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굳어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색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귀신의 저주다. 전생의 업보가 돌아온 것이다. 쑥덕이는 말들이 골목을 메웠고 아무도 선뜻 시신 곁에 다가서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관아의 수사관들은 달랐다. 그들은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눈으로 주검을 천천히 훑었고 이내 확신했다.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치밀하게 설계된 가장 잔혹한 형태의 살인이다. 오늘 우리는 조선 법의학의 상징인 은비녀조차 침묵하게 만든 200년 전의 완벽 범죄 앞에 선다. 그리고 그 거짓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낼 것이다. 흥미를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자, 이제 조선 출입법정 시작합니다. 사건을 공식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관아가 파견한 검시관이었다. 당시 조선에는 수사의 기준이 되는 법의학 교범이 있었다. 바로 증수무원록,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는 이름을 가진 조선의 수사 매뉴얼이었다. 이 책은 시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독살 여부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었으며 수백 년에 걸쳐 수없이 많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조선 법의학의 근간이었다. 검시관은 절차에 따라 도구를 꺼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은비녀였다. 당시 조선에서 독살을 판별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받는 방법은 바로 이 은비녀를 시신의 입안에 넣어 확인하는 것이었다. 독극물의 대표격인 비소가 사용되었다면 은은 황화음 반응을 일으켜 순식간에 수처럼 검게 변한다. 수십 년 이상 수많은 사건 현장을 거쳐온 검시관은 이 방법을 맹신했다. 은비녀가 변하면 독살, 변하지 않으면 자연사. 단순하고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비녀를 꺼냈을 때 그것은 처음 넣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검은 빛은커녕 희미한 얼룩 하나 없이 은빛 그대로였다. 검시관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결과는 같았다. 현장에 모인 수사관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시신은 온몸으로 독살을 외치고 있었지만 은비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빛나고 있었다. 범인은 바로 이 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은비녀가 깨끗하다는 사실 하나로 수사는 급격히 기울었다. 관아는 결론을 서둘렀다. 독살의 증거가 없으니 자연사로 종결한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려는 순간 유가족이 들고 일어섰다. 남편의 죽음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제까지 멀쩡히 밥을 먹고 웃음을 짓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 얼굴이 까맣게 변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이란 말인가. 가족들은 관청에 탄원서를 올렸고 또 올렸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기록이 조선 팔도의 수많은 문서들 사이를 비집고 올라 마침내 한 사람의 책상 위에 놓였다. 정조였다. 정조는 기록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분노했다. 비록 비녀는 깨끗할지라도 죽은 자의 얼굴과 온몸에 맺힌 피는 독살을 외치고 있는데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는가. 왕의 질책은 짧고 단호했지만 그 파장은 거셌다. 수사관들은 다시 긴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독살 사건이 아니었다. 은비녀라는 법의학의 상징적 도구를 완벽하게 무력화한 지능범의 소행이었다. 범인은 처음부터 수사의 흐름을 읽고 있었고 법의학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만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국가 수사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주변을 하나씩 뜯어봤다. 그리고 점점 한 사람을 향해 시선이 모였다. 바로 피해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영리한 여인이었다. 평소 약초와 초본류의 조예가 깊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났다. 그런데 이 지식이 살인의 도구가 되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주변을 파고들자 은밀하게 이어져 온 내연 관계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조선 사회에서 그 죄목은 목숨과 바꿔야 할 무게였다. 그녀가 선택한 독은 부자였다. 미나리아 제비과의 식물에서 추출한 이 독은 예로부터 약재로도 쓰였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과 신경계를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이기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과 어떠한 화학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 은비녀는 부자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치밀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독을 먹인 뒤 시신의 입안을 깨끗이 세척했다. 혹여라도 잔여 물질이 은비녀에 반응할 가능성마저 제거한 것이다. 수사의 흐름을 예측하고 도구의 한계를 분석하고 동선을 계산한 뒤 실행에 옮긴 범행이었다. 그러나 범인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독이 체내에 흡수되면 그것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신경독과 심장독이 동시에 작용하면 뇌혈관이 터지고 그 압력은 인체의 가장 약한 구멍들, 즉 눈, 귀, 코를 통해 터져나온다. 얼굴이 검게 변하는 것은 피부 조직의 괴사 때문이다. 은비녀는 침묵했지만 죽은 자의 몸은 끝까지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정조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다. 은비녀가 깨끗하다는 사실만이 자신의 방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추국이 시작되었다. 왕이 직접 관여한 이 신문에서 정조는 먼저 당시 검시 과정의 허점을 낱낱이 드러냈다. 그리고 범인에게 말했다. 비녀가 깨끗한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은을 변색시키지 않는 독을 찾아낼 만큼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치밀함이 이것이 우연한 죽음이 아님을 증명한다. 은비녀가 침묵할수록 너의 죄는 더 선명해진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오히려 정교한 함정이 되어 돌아왔다. 범행의 치밀함이 역으로 범행 의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백했다. 수백 년 된 검시 매뉴얼의 허점을 파고든 지략도, 과학적 반응을 역이용한 지식도 정조의 냉철한 논리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 사건 이후 정조는 시민록의 편찬을 명했다. 독살 판별에 있어 은비녀 하나에만 의존하는 단선적 수사 방식을 경계하고 시신의 외형적 증거, 주변인 조사, 독극물의 다양성까지 아우르는 보다 종합적인 법의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한 사람의 지략이 빚어낸 비극이 역설적으로 조선 수사의 진화를 앞당긴 것이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의 오래된 진실을 다시 마주한다. 완벽한 범죄란 없다는 것. 아무리 정밀하게 설계된 거짓말도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는 집요한 눈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은비녀가 침묵했던 그날 밤, 진짜 소리를 들은 건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거짓말, 과연 그것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추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의 기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